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4,800만 명의 표를 버릴 수 없는 거죠. 대선이 게다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한 표라도 아까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은 좀 이제 척을 지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훨씬 더 비트코인 가격은 호재겠죠.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3일에 처음으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첫 번째 블록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금 14년, 15년째 계속해서 블록이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트코인의 4년 주기, 반감기가 찾아오는 4년 주기가 미국 대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2024년인데 4월 달에 반감기 있었고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2020년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때도 반감기 있었고 16년, 12년 이렇게 계속 대선과 반감기 주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이 자산운용사가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 이거를 재밌게 뉴스레터를 썼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반감기가 겹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대선만 끝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꼭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거는 반감기 영향이었다고 보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었을 수 있겠죠. 지난 이제 4번의 반감기에서는. 근데 이번 반감기, 그러니까 네 번째 반감기, 24년 반감기는 이제 어느 때보다 이 정치적인 입김이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좀 바뀌는, 정치적인 지형이 비트코인 때문에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이 규제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행보를 보여왔어요. 근데 트럼프 현 이제 공화당 후보가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친화적인 그 법안들을 자기가 다 통과시킬 거고 다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으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전체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미국에 2억 명, 3억 명이죠. 3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16%면은 그러니까 4,8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4,800만 명의 표를 버릴 수 없는 거죠. 대선이 게다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한 표라도 아까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은 좀 이제 묵과하고 묵시하고 이 사람들이 좀 척을 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특히 하원의 이제 젊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저 상원에 있는 저 오래된 저분과는 우리는 좀 의견이 다르다 하면서 이제 초당적인 법안 발의가 많이 나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내놓고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근데 상원 올라가면 이제 여전히 상원은 민주당 다수당이거든요. 50대 50인데 그 상원 의장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라서 당연히 저기 민주당 쪽으로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리면 민주당 쪽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다수당이니까 게다가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괄시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그런 이제 좀 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많이 재조명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젊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호전적으로 암호화폐 우리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선 못한다 이번에 막 이러는데 저쪽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중진 의원들은 계속해서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죠 서로. 이런 모습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굉장히 자기가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이쪽에 힘을 많이 실어줄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괜찮다, 좋다, 같이 갈 수 있다, 달러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까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많이 쓰이면 그게 다 미국 국채 수요를 당겨주거든요. 견인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회사들은 돈 받은 걸로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안전자산의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앞으로 미국에서 쓰이고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트럼프 현재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호전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원해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는 곳은 여전히 가장 많이 수요가 견인되는 곳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오르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결제로 쓰이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일부분, 작은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돼요, 그냥. 그러면 거래소에서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뭐 누구한테 이제 듣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키우면 좋다. 어쨌든 미국 경기에도 좋고 미국 국채 수요에도 좋다. 근데 그래서 그런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현재 후보와 경쟁을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 게임 이론, 정치적 게임 이론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당선되더라도 이제 예전같이 막 억압하고 누르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 하원과 상원의 어떤 이런 약간의 민주당 내에서의 대립 이런 게 커지고 막 이런 걸 보면 이제 재선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당 내에서 그런 입김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다음 4년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입장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FIT 21은 이제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ies of 21st Century, 금융 혁신과 기술,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은 디지털 자산,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거를 일단 소비자 보호,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되느냐, 그 법을 이제 제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느냐, 이거를 정의를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자산의 정의예요. 상품과 증권으로 나눕니다. 상품의 정의, 그리고 증권의 정의,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장하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돼 있다라는 거고, SEC가 그동안에 봤던 견해는 아니다, 증권이다 라고 봤던 거거든요.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본 거죠. 구두상으로라도 내가 너한테 미래 수익을 약속하고 뭔가 토큰을 팔았으면은 그거는 투자계약 증권이다. 그래서 이건 증권의 한 종류를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풀려 있는 코인의 전체 유통량이 2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증권으로 본다. 이런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20% 언더면 상품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20%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코인 보유 물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 영향력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결국 노드라는 이 서버를 돌리는 주체들인데, 이 노드가 충분히 탈중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전체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방향성,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노드의 20% 이상이 결정을 내리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보는 거죠. 20% 이상이 그걸 독점하고 있다면 증권으로 본다, 아니면 상품으로 본다. 이제 이러면은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알트코인들이 다 증권이냐 상품이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딱 그냥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당연히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CFTC라고 하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이제 감독을 관할하게 되는 거고요. 증권으로 들어가면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여기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그래서 어떻게 됐거냐, 이게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죠. 이더리움 이쪽에서는, 진영 쪽에서는 이 법이 나오면은 분명히 상품으로 비트코인처럼 구별된다라고 하고 굉장히 FIT 21 법안을 반기고 있어요. 자신 있다 이거죠. 20%? 뭐 당연히 우리는 뭐 탈중앙화돼 있어 충분히라고 보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IT 21이 하원을 통과하니까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겼고, 빨리 상원에서도 처리해달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결국 ETF 승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과.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다 동일하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에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원천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이미 상품이었고 어차피 커머디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에요. 근데 호재가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결국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규제 명확성이라는 게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어 채굴을 하면은 채굴 이거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굉장히 그레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제 솔루션, 결제 서비스, 페이 서비스 이런 거 만들면 이거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불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적인 사업과 창업가들이 나오는 게 조금 이제 발목을 붙잡았던 거죠. 근데 이게 규제 확실성, 규제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창업자들이 나오고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비트코인에 훨씬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경험한 21년도의 그런 광풍은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세 발의 피. 지금 이제 수익 인증이 나오고 밈코인이 가끔 가격이 상승하고 이거는 맞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뭐 아직 거품이다, 고점이다, 과열이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21년도로 생각해 봐야 돼요. 21년도 우리가 이제 연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겠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 그 다음에 테슬라를 비트코인 결제 받겠다. 이런 뉴스 나오고 도지코인 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밈코인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 강아지 사진이나 뭐 아니면 그림 같은 걸로 도배한 그런 이제 밈코인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것들의 시가총액이 수조 원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NFT라는 게 유행을 탔죠. 그래서 그 NFT 가격도 뭐 BAYC 같은 게 대표적이죠. 보드 에이프 여트 클럽이라고 하는 그 NFT 프로젝트가 원숭이 그림을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그 원숭이 그림 하나에 뭐 몇억 원 막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디지털 희소성이다 뭐 해가지고 NFT가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래서 크리스티 소더비 같은 그런 전통적인 미술 경매 회사들이 NFT를 발행한 작가들의 작품을 막 경매에 내놓고 그게 막 뉴스를 장식했죠. 그래서 뱅크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NFT도 발행하고 또 현대미술 화가들이 또 이제 그 물결에 동참을 해서 NFT를 발행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NFT가 좋은 투자 수단이냐 하면서 막 이제 공중파 TV에서도 다루기 시작하고 제가 그 공중파 TV KBS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돼서 그 NFT 투자를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 NFT 작가님이셨어요. 작가님이 이제 NFT는 좋다 쪽이고 제가 NFT는 안 된다 이거 사기다라고 하는 쪽으로 찬반 양론으로 갈라서서 데프콘 씨가 슈카월드님과 같이 나와서 MC를 보고 연예인들이 막 이제 패널로 나와 있고 이제 찬성 반대를 가지고 토론을 시켰어요. 그런 미친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거기 섭외되는지 아직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NFT가 도대체 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막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 좀 해달라고. 이런 상황이 과열이고 거품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리고 연예인들 지금은 뭐 연예인들 누가 발행했나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때는요.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막 그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선미 씨, 선미야라는 NFT가 있었죠. 마동석 씨도 뭐 NFT 프로젝트에 관여가 하나 돼 있었고 이천수 씨도 NFT가 그러니까 본인이 발행한 건 없습니다. 이제 다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업가 분들이 그 연예인 분들의 IP를 가져와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유명했던 게 선미야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해외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외는 뭐 그 FTX 거래소 망한 거래소죠. FTX 거래소 광고를 미식축구 전설의 미식축구 스타인 톰 브레이디 같은 사람이 이제 FTX 거래소 광고를 하고 홍보대사로 그다음에 스테픈 커리도 자신의 그 운동화를 NFT로 발행하고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연예인들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품 과열의 아주 정점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주 오래 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무너졌나요? 21년도 11월 달에 69,000달러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22년도 5월인가 6월 달에 테라루나 사태 터진 거고요. 그때도 근데 그렇게 많이 가격 안 빠졌어요. 그때도 아직도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 10월인가 11월? 10월? 이때 FTX 파산한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23년 내내 윈터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서 보면은 21년 11월 69,000달러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분위기는 테라루나 사태 터질 때까지 완전 호황이었어요. 또 언제 그러면 1억까지 오르냐 이거 사람들 다 얘기했지 이제부터 뭐 윈터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테라루나 사태 터지고 테라루나 사태가 왜 터졌나요? 이것도 다 거품 때문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막 다 거기 투자하고
제가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 그 피해 보신 분들은 꽤 아는데 막 결혼 자금도 거기에다가 다 때려박고 뭐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거기 다 때려박은 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알고 보니까 드러난 거죠 이제. 근데 알트코인의 그렇게 큰 자산, 특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결혼했을 자금을 막 거기에다 파킹할 정도면 이건 엄청난 고점이고 과열인 거예요. 갤럭시 디지털의 CEO죠.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여기다가 문신을 새겼죠. 테라 루나 자기는 광팬이라면서 루나틱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명명하면서 이 테라의 마스코트가 늑대거든요. 루나의 마스코트가 늑대거든요. 루나가 달이잖아요. 그래서 달을 보고 우는 이 늑대의 형상 여기다가 문신 새기고 그거 막 자기 트위터에 자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는 저는 못 봤거든요. 아직 그냥 밈코인 좀 가격 올랐다 뭐 연예인 한두 명이 그리고 NFT 발행하고 코인 발행하고 했나 보죠. 아직은 네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ETF 논의를 SEC 가서 하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제 민주당이 공약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ETF도 발행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과세안도 5천만 원 비과세. 약간 지금 국내 주식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천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하듯이 가상자산도 그렇게 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SEC를 만나고 온 거죠. 어떻게 하면 ETF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깜깜이 규제, 그동안 그림제 규제에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가상자산 투자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다 풀릴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확실히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이 금융 당국에서 좋게 보고 있고 기존 지난 뭐 한 박상기의 난 2017년이었나요? 예,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 다 문 닫아버리겠다고 으름장 났던 박상기의 난과 비교하면 지금의 이 인식 자체는 굉장히 많이 호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다.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의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뭐 자산의 위치는 획득한 것 같다라고 한 걸 보면 역시 뭐 아직까지 그 인식이 그냥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사업가들은 이거를 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상 자체를 그렇게 보는 거죠. 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 가치 저장 수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산을 여기에 많이 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모수가 충분히 늘어나면 이제 이거 자체로 물물 교환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돈 벌어서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꽃집을 하는데 꽃집 운영을 열심히 해서 꽃집으로 벌어들인 한 달 수익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는데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그냥 내가 받으면 되잖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이거 안 사도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꽃집에서 그냥 아예 이렇게 내걸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도 다 받아요. 신용카드도 받고.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시면 5% 할인해 드려요. 이런 식으로 내가 비트코인으로서 돈을 받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난 살 거니까. 그러면 그 가게 단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 단골들은 신기하겠죠. 비트코인으로 왜 결제를 받으세요? 아, 제가 사실 비트코인으로 원래 맨날 월 매출의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받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단골들은 너무나도 웰컴이죠. 내가 비트코인을 신기하다 하면 그럼 비트코인을 사볼게요. 게다가 5% 할인도 해주니까. 이런 거를 보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그 캐시앱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그 자영업자들이 다 이제 포스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스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블록이라는 회사가. 블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잭도시, 그 트위터 창업자인 잭도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스퀘어라고 하는 포스기를 일단 만들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 그 포스기를 쓰고 그 다음에 캐시앱이라고 하는 핸드폰 앱을 또 운영을 해요. 그건 결제 앱이에요. 결제 앱. 우리나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결제 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다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포스기들이 자동으로 신용카드를 긁어요, 고객이. 그러면은 그 포스기가 알아서 그 결제액의 10%는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지갑에 넣어줘요. 이런 것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제가 결제하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막 거래소 앱 꺼내서 막 산 다음에 코인 보내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신용카드 꽂으면 됩니다, 포스기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영업자 사장님이 10% 비트코인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장부 거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냥 거기서 사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갑으로.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장부 거래가 없죠.
미국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분명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돼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속 사다 보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받으면 되지. 좀 싸게 해주고 받으면 되지. 그러면은 그 단골들부터 인식이 변할 거고, 단골들이 인식이 변하면은 이제 전체 고객으로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수가 늘어나면 돈이 돼요. 물물교환의 수단이 됩니다. 완전히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가 메이저 결제 수단으로 쓰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비트코인도 이제 대체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자산인가요? 아니죠. 이건 돈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레거시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잘 못 보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은 국가가 명령해야, 국가가 지정해야 돈이지. fiat money, 법정 화폐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라틴어로 내가 그러라고 했다, 지정했다, fiat. 돈이라고 내가 지정했다. 그거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아주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니까 대학교 공부하셨을 때 이거를 잘 못 깨고 나오십니다. 근데 이걸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인식이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